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텔레다인 느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교육입니다. 타임베이스와 줌 사용하기 주제로 데모와 함께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루크루의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오늘은 전체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관련된 웨비나 중에서 타임베이스하고 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벌써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딱 두 가지라서요. 썩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임베이스 메뉴 중에서 샘플링 모드하고 샘플링 속도하고 메모리의 관계, 그리고 이 타임베이스 메뉴에 보면 롤 모드도 있고 리얼타임 모드도 있고 몇 가지 그 모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줌이나 타임베이스 컨트롤 할 때 이 조절하는 그 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줌은 일반적인 줌임 방법하고 멀티 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블럭이 화면에 보이는 게 오실로스코프의 기본적인 그 블럭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 채널이면 4개 채널이 4개다 그러면 4개의 입력의 앰프가 있고 여기에 입력된 신호가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타이징 되고 그리고 메모리에 들어갔다가 기타 측정이나 관련된 프로세싱을 거치고 나면 그대로 바로 화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디지타이저 블럭하고 그러니까 AD 컨버터 블럭하고 메모리 블럭 이 두 가지 하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관장하고 있는 애가 여기에 있는 요 타임베이스라는 요 메뉴에서 이 두 가지들이 설정이 되기도 하고 또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 타임베이스라는 이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채널 1번도 디지타이저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죠? 채널 2도 디지타이저 메모리가 있고 전부 각각 채널에 대해서 메모리하고 디지타이저 앰프가 각각 붙어 있는데 이 타임베이스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타임베이스가 전체적인 화면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시간을 정해서 볼 건지라는 게 결정이 되고 채널별로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블록 중에서 이 트리거 블록하고 타임베이스 블록은 전 채널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블록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4채널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채널만 이제 확인했을 때 신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입력되는 신호가 들어오면 앰프를 거치게 되고요. 앰플리파이어를 거치되고 이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는 그대로 디지타이징 됐다가 디지타이징된 샘플된 정보들이 이제 메모리 블럭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블럭에서 저장된 애들만 프로세싱을 거치고 화면에 표시된 파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싱은 미분, 적분 이런 프로세싱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측정하는 앰플리튜드 또는 커서를 이용하는 측정들도 전부 내부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고요. 이 프로세싱을 할 때 데이터를 측정할 때 이 블록 프로세싱하는 이 블록 측정하는 이 블록은
화면에서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파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데이터들,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들의 정보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파형,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이걸 뭐 측정을 하거나 또는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사실은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측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메모리 블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화면에 표시하고 어떤 연산을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AD 컨버터들은 보통 우리 뭐 디지타이저들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스코프들도 디지털 스코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AD 컨버터 블록을 거치게 되는데 이 AD 컨버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대로 샘플링 속도를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사실 이 AD 컨버터에서는 모든 화면에 표시되는 것 또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분해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그냥 1볼트로 읽을 거냐 아니면 1.00000 1볼트로 읽을 수 있느냐라는 그 수직축에 대한 정밀도, 그러니까 분해능을 결정을 하고요. 타임 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나노에 한 번씩 내가 샘플링을 취할 거냐 아니면 2나노에 한 번씩 할 거냐 100피코마다 한 번씩 샘플을 해가지고 실제 신호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조밀하게 결정할 거냐 샘플링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 AD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물론 밴드위스도 중요하고요. 프로세싱 속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AD 컨버터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AD 컨버터가 얼마나 빠르게 샘플링을 취하고 얼마나 조밀하게 전압값을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확도는 얼마나 되고 정밀도는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측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볼트라고 안 읽고 1.000 자릿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수직축 분해능, 수직축에 대한 정밀도가 훨씬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는 수직축 분해능이 보통 오실로스코프들이 12비트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그 분해능, 오실로스코프의 분해능은 약 8비트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8비트 스코프에서 기본적인 사인 웨이브를 관측했을 때의 그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뭐 깔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쪽 그 부분 화면 그러니까 상승에서 하강에서 상승으로 변화되는 부분이나 상승에서 하강으로 변화되는 이 탑하고 베이스 부분을 보면 그죠? 상승 엣지보다 훨씬 약간 두껍고 약간 불투명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8비트 스코프 비트 레졸루션에 의해서 저런 현상들, 노이즈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 같은 파형을 예를 들어 12비트 분해능이 훨씬 높은 데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그러니까 깨끗한 선명하다고 할까요? 아주 선명한 그런 파형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형의 쉐입은 아주 비슷하지만 비트 수에 따라서 이게 8비트고요. 이게 12비트 스코프에서 포착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비트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그 정밀도가 높고 뭐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곧 뭐 정확도하고 또 관계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비트 스코프에서 버티컬 쪽으로 수직축 그 정확도가 1.5% 정도 되는데요. 12비트 스코프에서는 0.5%로 훨씬 더 그 정확도도 좋아지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퀀타이징 에러가 사라지는 바람, 퀀타이징 에러가 낮아지고 범위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훨씬 선명하고 정확한 그런 파형들을 비트 수가 높으면 버티컬 비트 수가 높으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비트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신호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평축으로도 이 AD 컨버터가 정밀도를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건 거의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통 스코프들이 AD 컨버터가 뭐 10기가 샘플링 속도를 가지고 있냐, 5기가 샘플링 속도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1기가 초당 1기가 샘플링을 하느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샘플링 속도도요, 항상 스펙에 나와 있는 대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할 수 있는 속도가 사양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 파형을 관측하고 신호를 우리가 파형으로 관측할 때는 타임베이스 길이에 따라서 타임베이스 얼마나 긴 신호를 보느냐에 따라서 샘플링 속도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럼 내가 보고 관측해야 될 신호에 주파수가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나 샘플링을 취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나이키스트 이론을 이제 따집니다. 그죠? 나이키스트 이론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측정 관측하고 있는 신호에 주파수 성분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내가 보는 신호 이제 보고 있는 신호의 가장 빠른 주파수보다 샘플링 속도는 2배 이상 높아야 된다라고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이론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다루는 내용일 텐데요. 예, 그 이야기를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얘가 나이키스트론이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실제 신호를 내가 이제 샘플링 된 걸로 바꿨을 때 원래 신호의 주파수를 복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코프를 가지고 신호를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호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측정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이키스톤을 따르지만 신호의 쉐입하고 어떤 측정 값을 봐야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다루는 이런 그 사인 웨이브여도 4배 이상의 샘플링을 취해야 기본적인 쉐입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나이키스트론에 의해서 2개의 샘플링을 취하고 인터폴레이션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파형을 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4배 이상의 샘플링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구형파 펄스를 본다 그러면 최소한 8배 이상의 샘플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측정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주기, 주파수, 앰플리튜드 이런 걸 볼 때는 5배 이상이 8배 이상이면 되겠지만 내가 트랜지션 타임, 그러니까 상승에서 하강으로 변하는 폴링 타임이나 하강에서 상승으로 변하는 라이징 타임을 봐야겠다. 그러면 이 엣지에 적어도 4개 이상, 5개 이상의 샘플을 취할 수 있어야 정확한 메저먼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펄스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엣지에 기본적으로 5배 이상 뭐 취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측정 값에서나 파형 모양을 복원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실로스코프를 다룰 때 스코프의 타임베이스를 자꾸 길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러 이벤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임베이스를 길게 놓게 되면 샘플링 속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입력 신호의 주파수보다 내가 취하는 샘플링 속도가 더 느려진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는요, 이 느려진 샘플에 의해서 취해진 샘플을 가지고 화면에 파형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 파형은 이미 원래 신호하고 전혀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신호보다 훨씬 느린 주파수 성분, 그리고 파형 모양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샘플링, 결국에는 나이키스트 샘플링보다 낮은 샘플로 신호를 샘플링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에러들을 이제 엘리어싱 에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들은 기본적으로 수기가 샘플링을 거의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짧은 타임 베이스에서는 엘리어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로 타임 베이스를 변경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스코프 화면에 좀 집중해서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코프를 다루면 기본적으로 뭐 전압 수직축도 다루고요. 타임베이스 수평축의 길이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때, 신호가 이제 트리거되는 이제 기준 시점이 있고요. 기전 시점이 있고, 이 트리거가 발생한 이벤트보다 화면에서 앞쪽에 샘플링된 데이터들을 프리 트리거 부분에서 발생된 파형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리 트리거에서는 트리거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서를 가져다가 특정한 위치에 갔다가 대보면 그때는 시간이 마이너스 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트리거 위치에서부터 앞서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트리거 이후에 관측되는 이런 파형들을 포스트 트리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샘플들은 전부 타임 베이스 값, 그러니까 시간축 값들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임 베이스를 다룰 때 전체 타임 베이스 윈도우, 이제 전체 한 화면을 타임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한 칸은 타임 디비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디비전 중에 트리거보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포스트 트리거라고 부르고 이전 부분들은 프리 트리거라고 부른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직접 한번 스코프에서 보여지는 이 타임베이스 메뉴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스코프 화면에서 스코프 잠깐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스코프 화면에 보이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여기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 T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값을 읽어보면 2 나노세컨드 퍼 디비전 그러면 화면에서 한 칸당 정보가 지금 10칸 수평축으로 10칸이 되어 있는데요. 수평축으로 10칸이 되어 있는데 한 칸당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안 보이네요. 커서가 한 칸당 2 나노세컨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칸들이 10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 나노세컨드의 윈도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한 칸에 얼마의 크기가 가지고 있는지 한 칸당 그 정보하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 보면 25메가 샘플스 해서 이게 이제 메모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가 2.5기가 샘플링 퍼 세컨드 해서 전체적으로 약 초당 2.5기가의 샘플을 취할 수 있는 속도로 내가 샘플링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타임 베이스 메뉴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디스크립터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 같은 여기에 있는 이 메뉴가 오픈이 되고요. 왼쪽에 보면 샘플링 모드가 여기서는 지금 리얼타임 모드, 시퀀스 모드, 롤 모드 세 가지가 있고 현재 타임 베이스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는 같은 시간에 포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 100 마이크로 세컨드 윈도우에서 100피코마다 샘플을 취해서 100 마이크로 세컨드 길이를 가지고 있고 100피코는 곧 10기가 샘플링을 하고 있는 그런 속도이다. 그리고 현재 100 마이크로 세컨드 안에 1메가 그러니까 100만 개의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있던 샘플링 모드는 모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모드가 있고 시퀀스 모드가 있고 반복 샘플링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롤 모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실시간 샘플링, 그러니까 리얼타임 샘플링 모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정한 샘플링 속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신호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반복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 샘플들을 누적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따로 이 반복 샘플링은 오늘 다루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면 이쪽 RIS라는 랜덤 인터리브드 샘플링의 약자인데요. 얘를 보면
이 그 아이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의 샘플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빨간색은 지정한 리얼타임 속도로 첫 번째로 샘플링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리얼타임 샘플링 한 게 똑같이 노란색 간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샘플링된 이 데이터들이 죄송합니다. 예, 반복적으로 누적돼서 한 번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데이터 파형들의 샘플링 속도를 굉장히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얼타임 샘플링을 10기가 bps, 10기가 샘플링 퍼 세컨드의 그 AD 컨버터를 가지고 200기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20번 샘플링을 해서 한 번 화면에 업데이트 해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타임을 내가 화면을 굉장히 길게 봤다. 1초 이상을 봤다. 그러면 화면 업데이트 하는데 1초씩 걸려요. 껌뻑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속도가 이제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파형을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요. 타임 베이스가 짧은 구간에서는 롤 모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이 1초 이상, 결국에 100ms per division 이상일 때만 얘가 활성화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시퀀스는 오늘 좀 다뤄볼 예정에 있는데요. 얘는 전체 스코프가 굉장히 요즘에는 뭐 기가 메모리까지도 그 스코프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들을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긴 메모리, 쪼개진 메모리 안에다가 각각 데이터를 집어넣음으로써 데이터 업데이트 속도도 빨리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이벤트들만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신 분도 이미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스코프에서 여기 다루고 있는 내비게이션 레퍼런스가 뭔지는 직접 한번 스코프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신호를 하나를 집어넣고요. 자, 파형을 하나 여기 띄웠습니다. 샘플. 자, 여기에 파형이 지금 하나 올라왔고요. 파형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오른쪽 이 타임 베이스 메뉴에 있는 요 메뉴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로 락투 트리거 포지션 하면 내가 타임 베이스를 컨트롤할 때 지금 현재 20 나노 세컨드로 돼 있는데 타임 베이스를 변경하면 트리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을 시키겠다. 현재 두 번째 디비전에 트리거 포지션인데 타임 베이스를 늘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를 중심으로 해서 트리거를 화면에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화면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그죠? 실시간으로 파형을 받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걸 만약에 여기 있는 메뉴를 내가 센터드로 이렇게 놨다. 그러면 센터드로 놓게 되면 타임 베이스를 넓히거나 줄일 때 여기 화면의 중심을 그 베이스로 해서 타임 베이스가 변경이 됩니다. 그죠? 화면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트리거 위치도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타임 베이스를 바꾸거나 주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트리거 위치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타임 베이스 메뉴에서 얘를 락 투 트리거 포지션으로 설정해 주시면 이때부터는 타임 베이스를 바꾸면 트리거를 항상 트리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타임 베이스가 좌우로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간단한 오퍼레이팅 팁이었고요. 그래서 요건 화면을 나중에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베이스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타임베이스 메뉴에서 우리가 여기 가끔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가
메모리 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샘플링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길이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또 확인할 때 이 메뉴를 눌러보면 이 안쪽에서는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현재 나는 메모리를 2.5메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2.5메가 메모리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모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샘플링 속도도 나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샘플링 속도를 픽스해서 사용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이때는 메모리를 타임베이스를 길게 하면 샘플링 속도가 변경이 되지만 이 아래쪽에 픽스드 샘플링 레이트를 쓰면 항상 어떤 타임베이스 있건 간에 샘플링 속도를 똑같이 고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메뉴 아까 보셨던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실로스코프가 사양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속도는 화면에서 볼 때는요. 타임베이스 메뉴 안에 여기 맥시멈 샘플 랭스 여기에 있는 포인트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 타임베이스 창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길이입니다. 특정한 타임베이스 이 50 마이크로세컨드 디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길이 10ms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길이가 각각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화면 안에 있는 것은 현재 스코프가 하드웨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길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냐면 이런 경우요. 실제 시그널은 굉장히 긴데 화면에서 내가 타임베이스를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500마이크로 그러니까 디비전당 50 마이크로세컨드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 캡처된 부분들이 화면에 표시가 될 때 여기에 있는 10메가 부분만큼만 메모리를 사용하고 나머지 뭐 240메가 여기 설정이 지금 250메가니까요. 240메가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임베이스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타임베이스를 길게 설정하게 되면 이때는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길이하고 실제 10ms에 사용하는 길이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전체 풀 메모리를 다 사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길이하고 샘플링 속도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내가 메모리가 굉장히 길다 하드웨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짧게 예를 들었지만 긴 시간의 파형을 보더라도 메모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이 샘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모두 샘플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샘플링이 그러니까 메모리 길이가 짧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오실로스코프에서 타임베이스를 그냥 짧게 놓은 경우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메모리를 채우고 나머지는 샘플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메모리 길이가 짧은데 긴 타임베이스를 놓게 되면 여기 보시는 메모리 길이가 전체 파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긴 시간 안에 넓게 분포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샘플과 샘플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속도는 단순히 AD 컨버터의 스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오실로스코프를 동작시킬 때는 메모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길이는 한정적인데 타임베이스는 이제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면 샘플링 속도가 포착 시간에 반비례하는 만큼 샘플링 속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긴 쪽에서 봤을 때 긴 메모리를 확인했을 때 샘플이 취해지는 방식하고 메모리가 짧은 스코프에서 신호를 샘플링한 같은 타임베이스죠. 차이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수식 같지는 않죠, 그죠? 그냥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메모리 길이는 고정되어 있고 타임 윈도우, 타임베이스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그리고 만약 메모리가 100K만큼 있었다면 이제 같은 시간을 봤을 때 메모리를 뭐 10만 개만 가지고 있었다면
샘플링 속도는 이때 당시에 샘플링 속도는 10메가 샘플밖에 되지 않을 거고 메모리가 1메가로 10배 커지면 샘플링 속도도 10배 늘어나고 10메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같은 시간 안에 1기가 샘플링을 취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가지는 지금 파형 모양도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파형이 실제 신호보다 훨씬 느려진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일 위에 보이는 이 파형은 뭐라 할까요? 엘리어싱 에러가 발생한 그런 예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좋다. 내가 그러면 타임베이스를 결정을 할 때 내가 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펄스를 봐야 되는데, 펄스에서는 어느 정도 샘플링이 필요하냐, 이런 건데요. 여튼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디스차징 신호를 이제 포착을 했고, 하나는 40기가 샘플링의 속도로, 하나는 4기가 샘플, 2기가 1기가 샘플 각각 취했을 때 모양들이고요. 얘를 이제 특정한 부분들을 밝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을 확대했을 때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엣지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엣지에다가 5개 정도 샘플을 취했을 때는 뭐 50개를 취했을 때나 큰 차이, 타임베이스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형 모양에도 그렇고 측정하는 대로 약 이때는 굉장히 많이 했을 때보다 약 3% 정도 에러가 이제 차이가 이 두 가지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5% 미만은 그래도 받아줄만 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샘플링 주파수, 그러니까 하나의 엣지에다가 2개 또는 3개 할 수 있거나 그 이하로 했을 때는 완전히 타임베이스에서 측정된 이 라이징 타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빠른 펄스를 볼 때는요, 하나의 엣지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샘플을 취할 수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속도가 한 개의 엣지에다가 2개 정도만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측정 파라미터에서도 표시를 해줍니다. 현재 측정하고 있는 라이징 타임은 현재 1.54 나노로 측정이 됐는데 이건 샘플링 속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로는 1.54보다 작을 수 있다라고 일종의 경고를 주는 거죠. 워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하려면 적어도 엣지에 5개 이상의 샘플링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펄스 측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펄스에다가 적어도 10개 이상의 샘플을 취할 수 있어야 모양과 그리고 측정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현재 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라이징 타임에 대해서는 라이징 타임을 측정한다 그러면 라이징 엣지 5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펄스 쉐입하고 이걸 보기 위해서 샘플을 충분히 취했지만 이 아래쪽에 보이는 빨간색부터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에 보이는 엣지에 있는 샘플 개수를 보면 2개, 1개 또는 아예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라이징 타임을 측정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154픽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정보만 줄 뿐이지 여기 있는 값들은 정확한 측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코프를 가지고 최근에는 뭐 시리얼 데이터 정보들을 이용해서 디코딩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디코딩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는 제가 디코딩에 한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 앞쪽에서 봤던 한 주기에 적어도 10개, 하나의 펄스에 10개 이상의 샘플을 반드시 취해야 되고요. 디코딩하는 나는 1, 0를 판단해서 이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의 비트 속도,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떤 속도가 1메가다 그러면 최소한 샘플링은 5메가 샘플 이상을 해줘야 보시는 것처럼 디코딩에 문제없이 디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보다 낮은 경우에서는 얘가 언더 샘플드라는 경고음을 주고 이 말은 뭐냐면 하이로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코드를 한다 그러면 한 비트 속도,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에
최소한 5배 이상을 이제 샘플을 취할 수 있는 샘플링 속도를 결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최소 샘플만 이용해서 디코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순서를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베이스 메뉴를 눌러가지고 나오는 화면에서 샘플링 속도를 픽스드 샘플링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메모리 개수 요걸 결정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샘플링 속도를 결정하게 되면 가장 적절한 그런 샘플링으로 디코딩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모리가 이제 샘플을 취하게 되면 여기 이제 화면에 표시된 만큼 윈도우만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샘플을 취할 때는 스코프가 샘플링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샘플링에서 트리거가 발생하고 또 트리거가 발생하고 하면서 화면에 표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화면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짧으냐 긴 타임베이스를 설정하면 전체 메모리를 풀로 다 사용해서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특정한 부분에다 트리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트리거된 부분들이 트리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 발생하게 되면 요 화면들을 이제 쭉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할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메모리가 긴 경우에 타임베이스가 짧고 메모리가 길다면 실제로는 메모리는 이만큼인데 요 하나만 보게 되고 메모리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제 시퀀스라는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냐 그러면 첫 번째 메모리에서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요 긴 메모리를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100개면 100개 뭐 최대 10,000개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2만 번까지도 메모리를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상의 메모리를 분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누어진 메모리 방에다가 트리거가 발생하면 트리거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방을 나누어 놓은 만큼 이벤트들을 나누어서 저장하고 각각 포착된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 파형들을 나누어서 분석하고 특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10개를 나눴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이제 순차적으로 신호들을 파형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포착된 첫 번째 게 언제 들어왔고 두 번째 게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거나 또는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이벤트들의 시간들도 각각 확인을 하면서 에러 이벤트, 특히 에러 이벤트들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방법들도 옆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10번째 방이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리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누적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터폴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아래쪽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파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모드를 사용할 때는 타임베이스 메뉴에서 시퀀스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쪽에서 뭡니까? 타임베이스에서 나는 시퀀스를 쓰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죠? 예, 방 개수를 정하고요. 방 개수를 정하고 그리고 싱글 모드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싱글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누어 놓은 방만큼 이벤트가 차면 자동으로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각각의 파형들, 저장된 파형들을 따로따로 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메모리 시간도 확인하고 심지어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디코딩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벤트를 봤다. 그러면 디코딩된 결과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디코딩된 이벤트들도 따로따로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 시퀀스는 한번 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 열고요.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가운데가 트리거가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엣지 트리거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타임 베이스 메뉴를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타임 베이스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 왼쪽 아래 보시면 시퀀스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퀀스를 열고, 그리고 이 시퀀스 중에서 나는 10개 이벤트만 확인하겠다. 아니면 100개 이벤트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100개 이벤트를 확인을 하겠다. 그죠? 그리고 타임베이스를 결정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껌뻑하고 화면이 꽉 차게 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벤트가 100개 이벤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미 꽉 차여진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지금 어드제이센트가 아니라 오버레이로 확인하게 되면 이런 화면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누적해서 100개 이벤트들이, 하나의 이벤트들이 여기에 모두 다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 중에서 어떤 이벤트는 지금 크기를 전체적으로 풀로 차지 못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트리거 모드가 노멀 모드인데, 얘를 트리거를 뭐 싱글로 놓게 되면 100개의 시퀀스가 꽉 차게 되면 자동으로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후에서 말씀드릴 확대를 하게 되면 하나의 파형들을 하나씩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주밍을 통해서 첫 번째에서 한 개,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쭉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따로따로 확인하면서 매저먼트를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시퀀스에서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퀀스 메뉴에서 오버레이가 아니고 나는 어드제이센트 옆으로 놓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이 크기가 작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밍을 통해서, 확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개 중에서 저 이벤트가 몇 번째 들어있고 몇 번째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동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메뉴 중에 타임베이스 메뉴에 보면 이쪽 롤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롤 모드는 시퀀스하고 같이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 롤 모드를 한번 보면 롤 모드는 거꾸로 타임베이스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구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00마이크로 1미로 10ms, 100ms에 들어가 보니까 이쪽 롤 모드가 지금 활성이 됐어요. 그죠? 활성화됐고, 이 롤 모드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형이 이동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파형이 사라지면 계속해서 기본적인 파형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때 하나씩 이벤트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임베이스를 입력을 일명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벤트가 이렇게 특정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모드를 보여주는 게 롤 모드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타임베이스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파형 확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줌은 그 파형을 확대해서 파형을 자세하게 보는 그런 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커서를 정확하게 뭐 포지셔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두 파형을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고 싶을 때도 여기에 있는 이 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줌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론트 패널에 보면 줌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파형이 10배 확대가 됩니다.
실제 타임베이스에서 설정한 것보다 10배 길게 설정이 되고요. 또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스크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채널 2번 신호에 대해서 줌밍을 하겠다 그러면 채널 2번 그 메뉴에 열어보면 아래쪽에 줌이라는 그 항목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 줌 메뉴를 터치함으로써 이런 것들도 줌밍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줌도 기본적인 줌 외에도 멀티줌이나 또는 스크롤링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마 직접 스코프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코프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채널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화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프론트 패널에서 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는 5 마이크로 세컨드인데요. 그죠? 얘를 줌된 거 보면 디비전당 500 나누니까 10배로 자동 센터에서부터 자동 확대를 해서 화면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타임베이스 딜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좌우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신호는 신호는 사라지게 되고요. 파형을 한번 더 좀 받아볼게요. 두 개의 파형이 보이는데 이때 제가 화면에서 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개가 두 파형이 있을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줌밍이 되고요. 타임베이스를 이동하게 되면 두 파형이 같이 가면서 타임 싱크가 돼서 두 파형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 사라지고요. 뭐 또 하나 방법은 여기 내가 이쪽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좀 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는 신호의 다른 부분을 확인할 때도 다른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줌 트레이스 어떤 곳에다가 확대를 하고 싶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분을 줌밍을 할 수도 있고요. 채널 2번도 이런 식으로 줌밍을 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다른 부분을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채널 줌 트레이스가 지금 노란색 하나 그리고 빨간색 하나가 이제 각각 요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줌 확대 비율을 특정한 하나를 바꾸게 되면 어때요? 빨간색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이 빨간색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하고 여긴 녹색 부분하고 같이 타임 싱크를 시켜야겠다. 그러면 줌 확대된 것 중에 하나를 열어보면 오른쪽에 이 멀티 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줌 메뉴에서요. 나는 줌 1, 2가 아니라 줌 빨간색 줌 2 하고요. 줌 2하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줌 8은 얘네 둘이는 타임 싱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는 어때요? 타임 베이스를 어느 하나의 줌 배율을 바꾸면 자동으로 위치가 두 개의 배율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동을 시켰을 때도 두 개의 파형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겹쳐보겠다. 그러면 아이콘 하나를 들여다가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하게 되면 두 파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줌 1번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따로따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줌 8이나 줌 2번 얘네들은 두 개가 싱크되어 있어서 항상 같이 배율이 됐건 위치가 됐건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멀티줌 메뉴에서 보면 오른쪽에 스크롤 메뉴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이제 스크롤 해가면서 그죠? 스크롤 해가면서 원하는 부분에서 멈추거나 오른쪽 끝으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거나
왼쪽 끝으로 이동하는 이런 메뉴를 이용해서 원하는 파형 전체 신호 안에서 원하는 부분의 파형들을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타임베이스 메뉴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파형 확대를 통해 가지고 특정한 부분의 파형 확대 그리고 싱크를 통해서 전체 메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만 줌을 통해서 게이팅된 이 부분 파형 전체 파형에서 일부분만 측정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 내용들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분해능이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선명한 파형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타임베이스 메뉴에서 샘플링 속도나 메모리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메모리를 결정해서 샘플링 속도를 긴 타임베이스에서 최대 샘플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샘플링 모드에는 실시간 샘플, 리얼타임, 그다음에 RIS 모드, 시퀀스 모드, 롤 모드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모드들을 선택해 줌으로써 답답함도 없앨 수 있고요. 최대 샘플링,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샘플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멀티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2개 이상 파형을 관측할 때 타임 싱크를 통해서 2개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파형 전체 파형에서 일부분만 가지고 측정할 때도 이런 줌밍을 이용해서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웨비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르크루엔 마우이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PC에 설치해서 오실로스코프하고 인터페이스가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PC에서도 스코프에서 포착된 파형을 이용하거나 또는 랩 노트북을 이용해서 스코프에서 했던 그런 기능들을 똑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HDO 4000이라는 모델하고 완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유료 버전은 모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마스터, 랩 마스터, HDO, 르크루가 가지고 있는 스코프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변경을 해서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스코프를 하고 똑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뤘던 내용들은 이제 블로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좀 샘플로 올려놨고요. 나중에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가지가 진행하는 동안에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질문 한번 확인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링을 너무 올리게 되면 파형을 캡처할 때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샘플링 속도가 여기에서 이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그렇습니다. 단순히 샘플링 속도만 빠르냐 아니면 그러니까 긴 시간에서 메모리의 길이를 확인했느냐, 이제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스코프에서 확인을 직접 해 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현재 샘플링 속도, 단순히 샘플링 속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샘플링 속도는 현재 10기가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링 속도는 이 타임베이스에서는 채널이 개수가 4개든 1개든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현재 순식간에 지금 6만 개 이상의 샘플을 취해가지고 6만 번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메저먼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링 속도가 단순히 샘플링 속도가 업데이트 속도를 다루게 하지 않고요. 업데이트 속도는 여기에 있는 이 타임베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굉장히 뭐 제법 빠른 속도긴 한데 타임베이스 길이가 얼마고 현재의 메모리 메모리 지정한 메모리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메모리를 10메가씩 해서요. 여기에 보면 이제 메모리 길이는 10메가고요. 전체 그러니까 1000만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두 채널을 다루고 여기 있는 이런 경우 이렇게 프로세싱을 많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약간의 그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지는 면이 있지만 샘플링 속도가 단순히 샘플링 속도가 그 뭐랄까요 업데이트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 그때 당시에 샘플링 속도하고요. 샘플링 속도하고 제 생각에는 그 뭐라죠? 샘플링 속도하고 메모리 길이를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필요하지 않은 프로세싱 뭐 FFT라든가 이런 게 동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다음 질문은 50나노 엣지 라이징 타임, 그러니까 전체 0에서부터 100%까지가 50나노 세컨드라고 했을 때 샘플링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이 엣지에다가 50나노 세컨드에 5개를 찍는다고 하면 10나노씩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죠? 10나노면 최소한 100메가 샘플링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그보다 더 높은 샘플링을 취한다면 더 많은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거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시퀀스에 대한 기능 설명서는 저희가 매뉴얼에 표시는 돼 있긴 한데요. 지난번 그러니까 좀 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상신호 포착하기라는 그런 웨비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이 시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오실로스코프를 타임 동기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현재 화면 제 앞에는 스코프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의 스코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를 마스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또 하나를 슬레이브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오실로스코프 뒷면에 보면요. 뒷면에 보면 레퍼런스 아웃 또는 레퍼런스 인이라는 그 뭐죠? 예, 출력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력단이고요. 이건 이제 블로그에 있는데 답변에는 블로그 링크를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레이브에서 타임베이스에 보면 이 오른쪽 아래 메뉴에 클럭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럭 소스가 기본은 인터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스터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레퍼런스 클럭 아웃을 슬레이브의 레퍼런스 인으로 줬다면 슬레이브에서는요 클럭 소스를 익스터널로 이렇게 바꾸시면 익스터널로 바꾸시게 되면 타임베이스 메뉴가 EXT라는 메뉴로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제 거에는 외부에서 지금 10메가 클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락킹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10메가 클럭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가 락킹이 되고요. 락되고 나서 샘플링의 레퍼런스 클럭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마스터하고 두 개의 스코프가 기본적으로 동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트리거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 스코프를 타임을 완전히 싱크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샘플링 속도가 같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타임 베이스도 같아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또 르크루에서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8채널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8채널하고 8채널은 그냥 스코프 메뉴에서 바로 싱크시켜가지고 16채널로 만들 수가 있고요. 4채널은
A채널 싱크라는 옵션이 있거나 또는 매뉴얼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퍼런스 신호하고 레퍼런스 아웃하고 레퍼런스 인을 이용해서 동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는 아마 내일쯤에 공유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는 그대로 바로 공유가 될 거고요. 다른 기능들은 여기 질문하신 4가지의 질문은 저희가 이 발표 자료를 올릴 때 답변을 따로 달아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제 따로 여기에 올리시기가 뭐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만 뭐 질문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드린 이 이메일 마지막 쪽에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나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여기 이 QR코드에서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쪽에 특정한 기사나 이쪽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이제 종료가 되면 설문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설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만 시간 내주셔가지고 설문에도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기록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웨비나에 또 좋은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뭐 질문까지 해서 뭐 1시간이 다 됐는데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